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다가 불을 줄이려고 손을 뻗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은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주택 한 채가 오늘 오전에 매각 처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국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집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그 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한 번 더 냈습니다. 등기부에는 며느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며느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전화기만 들고 있던 그 얼굴이 지금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손자가 없었던 것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만 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분명히 더 있었던 그 숫자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겹친 건지 아직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던 중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작은 거품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고 나는 국자가 국물 속을 천천히 돌며 소금을 조금 더 넣을지 말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는 거실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도 바로 받지 못하고 화면에 뜬 번호를 몇 초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 상대는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나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상대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 사이 국 냄새가 조금 타는 것을 느꼈지만 가스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상대는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고, 병원,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단어들이 한 문장으로 묶여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했고 상대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전화를 잡은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가스불을 끄지 못한 채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이 가장자리로 넘쳐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야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한번 끝나고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질 때쯤 며느리는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보다 휴대전화를 덜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쉬지 말고 집으로 가셔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가방을 슬쩍 잡아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니?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 곁에 조금 더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차키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오래 계시면 힘드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영정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익숙한 현관을 보면서도 처음 와보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갔고 나는 한 박자 늦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늘 두던 신발이 신발장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물건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들을 보며 왜 지금 이런 것들을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봉투를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그 안을 보지 않길 바라는 듯 손으로 살짝 가리기만 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이 집 안의 공기를 더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 명의의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보자 가슴이 조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은 나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리해야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보험금, 대출, 그리고 집 명의에 관한 항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장래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달리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미 몇 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니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지금 안 하면 은행에서 다 막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 위에 찍힌 아들 이름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 사본을 접어 다른 서류 위에 올려놓더니 서명란이 있는 종이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펜도 함께 밀어 놓았습니다. 여기만 적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펜 끝으로 빈칸을 가리켰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왜 이걸 내가 적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들 이름과 며느리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보호자 동해라는 글자가 작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니? 라고 묻자 며느리는 은행이랑 병원에서 필요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짧아서 더 묻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망설임이 이 집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나를 깨우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명의 계좌와 관련해 서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이미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가면 처리가 늦어져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 집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가방에서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가져갈까 걱정하는 것처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서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며느리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망자 계좌 정리하러 왔어요. 그 말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아들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일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이니 이미 지정돼 있네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는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서류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나에게 돌려 잔액과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고 받는 사람 칸에는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면은 계속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체는 정상 처리됐습니다. 직원의 말이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왜 함께 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한 번 더 넘기더니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집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등기부 내용을 읽어 내려갔고 그 중간에 며느리 이름이 나왔습니다. 명의 이전이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나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나에게 돌려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이름 옆에 며느리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들을 손으로 가릴 수도 없이 그대로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절차상 문제 없죠? 라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이미 끝난 일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고개 움직임이 집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가방 안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장을 보자 언제 그녀 손에 들어갔는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도장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 도장이에요. 그녀는 직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허락을 받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어 서명과 도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손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거 안 하면 절차가 다 막혀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협인지 설명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 도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종이 위에 천천히 눌렀습니다. 잉크가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장이 찍히자마자 며느리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빠르게 모았습니다. 아까까지는 천천히 넘기던 서류들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서둘러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혹시 빠진 게 없는지 한 장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안내를 더했지만 며느리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일이 이미 그녀 머릿속에서 끝난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닫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 일을 하나 끝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서류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이미 제출돼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에게 향해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이미 다 처리된 거예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투가 마치 이 은행에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해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컴퓨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호자 동의라는 말이 어제 집에서 사인하던 장면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종이에 도장을 찍었는지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구를 떠나 은행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아까보다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밝은 빛이 오히려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앞서 걸으며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조금 전 화면에서 본 아들 계좌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한 장의 종이로 바뀌어 며느리 가방 안에 들어가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떤 문을 하나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며느리는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나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이제 이 집과 돈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식탁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등기부 사본에 적힌 날짜를 한 줄씩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명예 이전 접수일이 아들이 사고를 당한 날보다 하루 앞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같은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실려가기 전날 이미 진명의 변경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천천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 휴대전화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가지 못한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몇 개의 알림이 천천히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나는 보험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령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고, 날짜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기록을 더 내려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요. 그 말이 지금까지의 장면들과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끄지 못한 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들이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며느리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2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이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험사와 은행 번호가 연달아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 이미 모든 연락이 돈과 관련된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며 이게 우연일 수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아들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있는 동안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퍼가 나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서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물 흐르는 소리만 욕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은행 서류와 함께 얇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꺼내 조심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사 이름이 적힌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시적 판단, 장애로 법적 금융 결정 시 보호자 동의 필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누군가가 이 일을 준비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아들 사고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이미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 통화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며느리와 12분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는 말과 그 긴 통화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침묵하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험 처리와 집 문제를 이미 다 알아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준비된 말투가 이제는 조금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들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손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조용하게 들려서 나는 처음에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손자는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옮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의 서류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쥔 손만 조금 더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와의 통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아들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병원 연락처를 하나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접수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키보드 소리가 난 뒤 직원은 같은 이름의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번 쾅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망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입원 기록이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보호자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현실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통화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에 식탁 위의 서류와 휴대전화 화면이 그녀 시야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주 짧게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 하나를 넘었다는 걸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면에는 병원 이름과 의사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열기 전부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일시적 판단, 장애라는 말과 함께 법적 금융 결정을 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한 글자씩 읽으며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나는 그 의사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이 종이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의사 소견서 아래에 다른 종이 한 장을 겹쳐 놓았습니다. 제목에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나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서명만 하시면 은행이랑 집 문제는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펜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이름과 며느리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내 이름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안 하면 모든 게 멈춰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설명처럼 들리지 않고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조금 밀어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집 안에서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위임장 옆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상단에는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 병도 없는 나에게 왜 이 종이가 필요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입소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다니는 동안만요. 그러나 계약서 안쪽에는 보호자 판단에 따라 장기 전환 가능이라는 문장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부분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종이 한 장으로 내가 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일이 돌봄이 아니라 통제라는 게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외출은 보호자 승인 하에 가능이라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면회 또한 보호자 동의 필요라는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요양원이 아니라 문이 달린 방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이 글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펜만 조용히 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남은 건 내 서명뿐이라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한번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택시인지 누군가의 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며느리의 움직임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요양원 로고가 찍힌 차량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 2사람이 안으로 들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잠깐만 다녀오시면 돼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들고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의 열쇠보다 그 서류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요양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아직 내 것이었지만 그 방향은 이미 내가 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문 앞에서 나는 한 번 더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거실과 사진이 놓인 장식장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 안쪽에 서 있었고 나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문이 이제 나와 이 집을 갈라놓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약품과 소독약이 섞인 공기였습니다. 직원은 나를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창문, 그리고 잠글 수 있는 문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당분간 어머니 방이에요.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나는 여기가 잠깐 머무는 곳인지 오래 머무는 곳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서류에 또 하나의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 소리가 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 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내 휴대전화를 받아 잠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실 방지 때문에 보관만 할게요. 그 말이 아주 부드럽게 들렸지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는 순간 이 방과 바깥 세상 사이에 선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쇠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혼자 온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자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자는 작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휴대전화예요. 그 말이 이 방 안에서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작은 기계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손자는 휴대전화를 켜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로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들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보험이랑 집은 이미 다 처리해놨잖아.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뒤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야 해. 나는 그 두 목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돈부터 정리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두 목소리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진실이 처음으로 형태를 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나를 요양원에 넣은 지 며칠 뒤 내 휴대전화가 직원 책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직원이 대신 받았다가 내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보험사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사망 처리와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정말로 사망했는지 다시 묻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상대는 병원 기록과 보험 청구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자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그제야 이 일이 며느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게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이번에는 병원 기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사망 처리된 날에도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그 기록이 보험사 쪽으로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전화기를 더 꽉 잡았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적힌 병원과 실제 입원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가져왔던 의사소견서와
요양원 계약서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한 통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망 처리와 위임장, 그리고 재산 이전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는 말과 함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변호사는 몇 가지만 듣고도 형사사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이 같은 날, 같은 병원 이름으로 발급됐다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내가 요양원에 갇혀 있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들어가 보험금과 진명의 이전 내역이 보험사와 경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조사 대상이 되었고 요양원에 제출된 의사소견서도 진위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은 그제야 내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기계를 다시 손에 쥐는 순간 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휴대전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보험금과 사망 신고, 재산 이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끊은 뒤 며느리는 요양원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보험, 조사관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입원 기록, 의사소견서, 재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각각 따로 보며 헷갈리던 것들이 하나의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 줄의 끝에는 며느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 묶음을 보며 이제야 이 방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을 만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보험 사기와 허위 진단서 혐의라는 말에 그녀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웃들 앞에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태도였습니다. 업무 배제 통보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나는 회사에 손에 안 끼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조사 대상이 된 이유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도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들 나를 이용했잖아. 그 말이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짐이 현관에 쌓이는 동안에도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손자가 내 뒤에 숨었을 때
며느리는 아이를 향해 너도 나 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으려는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그날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집과 아이를 잃고도 그녀는 내 건 빼앗겼다. 고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선택의 끝이라는 걸 그녀만 끝까지 몰랐습니다. 집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은 아직도 비어 있었고 그 침대에는 누군가가 다시 눕지 못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가끔 연필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그 숫자가 이 집 안에 모든 공백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저녁 밥을 지으며 창밖을 한번 보았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이 집 안에서는 다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을 받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이 집과 이 아이를 지켜야 할 내 몫의 시간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망칠 수는 없더라.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삶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재산이나 결정권을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여기 남겨주세요.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